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출근길 뉴스 들으시면서 좀 활기찬 하루, 또 유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간밤에 북한과 이란을 시급한 문제로 꼽는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오늘 탄탄한 협력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면서 싱가포르는 북한과 이란 등 시급한 문제에 있어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라고 밝혔는데요. 발라크리슈난 장관과의 면담에서 대북 대응 문제가 논의됐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 트위터에서 보좌관은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강경 발언은 그동안 쏟아냈지만 북한에 대한 언급은 처음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북한이 최근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등을 쏘아올리면서 대미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 미국이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렇게 존 볼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란 문제에 앞서 나가서 짜증이 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고위 관료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이란 문제를 마치 정쟁을 계획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부 고위 참모들이 미국을 이란과의 군사대결로 성급하게 몰아넣고 외국에서 벌여온 전쟁에서 철수하겠다는 자신의 오랜 약속을 산산조각 낸다고 생각을 하면서 불만을 갖고 있다라고 보도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 해소를 위해서 외교적 접근법을 선호하고 이란 지도자와 직접 대화를 희망한다면서 몇몇 관료의 말을 인용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와 거래를 희망하고 이란 정부와 협상하는 데 열려 있다면서 볼턴 보좌관이 백악관에 합류하기 전부터 주창해온 정권 교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불편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자국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명단에 올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다른 나라가 중국 회사에 일방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미국 상무부는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를 했었죠. 이 명단에 오른 기업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는 일부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 조치로 일부 상품의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마트의 최고 재무 책임자 브렛 빅스는 앞으로도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지만 고율 관세는 결국 우리 소비자들에 대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떤 제품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지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이 빅스는 월마트의 상품 기획팀이 비용 상승을 완화할 전략을 개발하고 있고 공급자들과 가격을 관리하기 위한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UBS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월마트가 유통하는 수입 제품 가운데 중국산의 비중이 2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고요. 특히 의류 41%, 신발 72%, 여행용품 84% 등 일부 품목에서는 중국산 수입품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는 2021년 총리 임기를 마친 뒤 유럽연합 등에서 활동하지 않고 정계를 은퇴하겠다라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베를린에서 마르크 류테 네덜란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유럽이든 어디든 더 이상 정치적 지위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메르켈 총리는 독일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유럽의 미래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의무가 많다고 말해 향후 유럽연합에서 역할을 찾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참 많았었는데요. 사실상 이번 총리직을 마지막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게 됐고요.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05년 총리직에 올랐고 지난해 9월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네 번째 총리직을 맡고 있는데요. 이번 임기를 무사히 마칠 경우 16년간 재임해서 헬무트 콜 전 총리와 함께 독일에서 최장수 총리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 여행객의 휴대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는 중국 산둥성과 저장성을 각각 출발해서 지난달 29일 제주공항과 이달 7일 청주공항으로 들어온 여행객의 소시지와 순대에서 검출이 됐는데요. 이로써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1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소시지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순대가 4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으며 그 외 만두, 햄버거, 훈제, 돈육, 피자가 각각 1건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확인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병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2형으로 확인이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제조 생산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포함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올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데요. 치사율이 100%에 이르고 백신도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유행을 했지만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 물론이고요.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 소비국인 중국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전 세계 돼지고기 가격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발효할 계획인 25% 자동차 관세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고관세가 적용이 되면 현대 기아차에서만 연간 2조 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인데요. 국내 자동차 업계는 오는 11월로 예상이 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서명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 일장에서는 이 자동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 아무래도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무역 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행정명령안에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국이 관세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에 오는 2030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직접 고용 10,000명을 비롯해서 11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인천광역시 시청 본관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2030년까지 기업 성장 로드맵을 담은 셀트리온 그룹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계획과 포부를 밝혔듯 바이오 산업도 그에 맞먹는 비전을 내놓는 것이라면서 서 회장은 우리는 세계 최대 제약사인 화이자를 상대로 도전에 나선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3년 차를 맞아서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 일자리 창출에 돈을 더 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도 성과를 내는데 재정의 역할이 컸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내년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 분권에 따라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2023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현행 7.3%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비롯해 부진한 경기를 되살릴 재정 확대 투입 논의가 최근에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활발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단기 재정 투입으로는 구조적인 저성장세를 탈출하기 어렵다라는 직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같은 날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식,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통과를 촉구하면서 재정 확대 방침을 강조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목소리입니다. 2001년에서 2010년 연평균 성장률 중 1.6%포인트였지만 2011년에서 2018년에는 0.7%포인트로 꾹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요, 최근에 수년간 지속되는 저성장 국면은 세계 경제 둔화 같은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갈수록 생산성이 낮아지는 우리 경제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출근길 뉴스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다가오는 주말 많이 기대되실 텐데요. 이번 주말에도 리프레시 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